엄마, 여기 공기가 그렇게 좋대요. 요양원보다 낫죠? 산속 깊은 폐가 앞. 차에서 내린 70세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유리창. 45세 아들과 며느리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엄마, 공기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이젠 연락하지 마시고 각자 잘 살자고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떠났어요.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20분 후 그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300억?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미친 듯이 유턴했어요. 대체 그 전화에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방금까지 비웃던 아들이 그렇게 돌변한 걸까요? 그리고 버려진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김태호는 아내 박미영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직원이 건넨 가격표를 본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미영은 입을 가렸습니다. 400만 원이라니. 1년이면 4,800만 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청구서들을 펼쳐놓고 이것저것 계산해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1년에 4,800만 원. 감당이 안 돼. 미영이 팔짱을 끼고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까지 초라해 보이잖아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태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영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거지 할머니라고 놀린다고 해요. 친구들 엄마들도 우리 집 가난하다고 수군거려요.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리 생활도 있잖아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김순자를 생각했습니다. 70세의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건물 청소를 했어요. 낡은 몸빼바지에 낡은 신발을 신고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태호도 창피했어요. 45세 된 아들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인들이 물어보면 대충 집에서 쉬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담담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전화를 끊고 난 후 태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영이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결국 태호는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제안했어요. 어머님,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김태호는 아내 박미영과 함께 어머니 김순자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산속이라 공기가 너무 좋대요. 좋은 공기 마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태호는 운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어디로 가는 거야? 김순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뒤돌아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같은 데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자연 속에서 지내시는 거잖아요.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김순자의 몸이 흔들렸어요. 태호야, 어디까지 가는 거니? 하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앞에 낡은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김순자는 차창 밖을 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마당. 여기가 요양원이냐?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어요. 어서 내리세요, 엄마. 김순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호는 보따리를 마루 위에 던졌어요. 쿵! 안에서 옷가지 몇 벌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그렇게 좋대요. 공기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미영이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욕하겠어요. 김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45년을 키운 아들. 그 눈빛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잘 지내세요. 태호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자리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산속에는 김순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김순자는 폐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김순자는 폐가로 들어가서 군데군데 부서진 마루에 앉았어요. 홀로 남겨진 70세 노인의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 보였어요. 김순자는 보따리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어요. 종이였습니다. 천천히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오래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김순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20번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김순자는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성수동 상가 1호동. 주머니를 더 뒤져봤어요. 또 다른 등기권리증들이 나왔습니다. 2호동, 3호동. 모두 같은 지역의 상가 건물들이었어요. 오래된 통장들과 인감도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순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들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김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이 변호사님, 저예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산속이에요. 산속 깊숙한 폐가에.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산속 폐가에. 회장님,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김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20분 후에 제 아들 김태호에게 전화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걸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뭘 가지고 있는지. 김순자는 등기 권리증들을 다시 봤어요. 300억짜리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태호야,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김순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공기가 좋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그 시간 태호는 기분 좋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말이죠. 드디어 끝났네. 미영이 옆에서 웃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태호는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비 한 달에 400만 원이면 1년에 4,800만 원이잖아. 그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골프채도 바꿀 수 있어.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번엔 제 골프채도 바꿔줘요.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았어요.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태호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막창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좋지.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집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호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철수 변호사입니다. 김순자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김순자, 우리 어머니요? 우리 엄마가 회장님이라니 농담이시죠? 이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김순자 회장님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상가 건물 3개동의 소유주이십니다. 태호의 웃음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현재 시가 300억 원 상당입니다. 태호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지금? 미영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태호는 손으로 미영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김순자 회장님께서는 30년 전부터 건물 청소를 하시며 모으신 돈으로 해당 부지들을 매입하셨습니다.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현재 월 임대 수익만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태호는 침을 삼켰어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미영이 소리쳤어요.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호는 미영을 돌아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회장이래. 뭐라고요? 300억짜리 건물 주인이래. 우리 엄마가. 미영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태호는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유턴했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가야 돼.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런 엄마를 내가 버렸다고? 태호는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려 올라갔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00억, 회장님, 월 임대 수익 2억 5천만 원.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빨리, 더 빨리.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드디어 폐가가 보였어요. 태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가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태호는 마루로 뛰어올랐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소리쳤지만 산새 소리만 들렸어요.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미영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없어. 어디 갔지? 그때 마루 끝에서 뭔가 보였어요. 태호는 다가갔습니다. 깨진 가족 사진이었어요. 태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하지만 액자 유리가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구나. 3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제 포기한다. 태호야, 잘 살아라. 태호는 숨이 막혔어요.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철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호 씨, 이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발. 회장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떠나셨다니요? 더 이상 김태호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이철수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자산 동결, 계약 해지, 상환 요구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두둑. 태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우리 집도 다 가져갔어. 원래 엄마 거였으니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이미 멀리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만 났어요. 다시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떼어냈어요. 압류 통지서.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 종이를 빼앗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예요? 태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이 왜 압류됐습니까? 실소유주는 김순자 회장님이십니다. 김태호 씨는 명의만 빌린 겁니다. 하지만 보증금, 중도금 모두 회장님 계좌에서 나갔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태호는 사무실 앞에 섰어요. 문에 봉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모든 거래처에서도 같은 말이 돌아왔어요. 김순자 회장님 측에서 거래 중단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태호와 미영이 가진 현금은 15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때 견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김태호 씨 맞으시죠? 차량 압류 통보 받았습니다. 차도요? 네, 이 차 김순자 회장님 명의더라고요. 태호는 차에서 내려야 했어요.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이틀 후 돈이 떨어졌어요. 공원 벤치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미영이 말했어요. 오빠,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하겠어요. 미영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거지 됐다고요? 미영은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가야겠어요. 오빠와 있으면 저도 망해요. 미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미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린 거지예요.
거지. 미영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뒤따라 뛰었지만 미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이제 홀로 남았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이런 기분이었을까?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건물 청소를 하던 어머니,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자신은 창피하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늦었어요. 태호는 벤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태호는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떴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2,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을 봤어요. 태호는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폐지 주우면 돈 되나요? 젊은 사람이 왜 이걸? 돈이 필요해서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 종일 주어야 10,000원 벌까 말까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리어카를 빌려서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어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루 종일 일해서 5,000원을 벌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게 이것뿐이야? 하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라 뿌듯했어요. 한 달 후 태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구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30년을 참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현장에서 만난 박목수가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요? 태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이야기를, 모든 걸 잃은 이야기를. 박목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요. 우리 목공소에서 일해볼래요? 정말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태호는 목공소에서 일했어요. 새벽 6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손에 못이 박혔어요. 톱에 베었고 대패로 살이 까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박목수가 말했어요. 김씨, 솜씨가 늘었네요. 정말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요. 태호는 목공 기술을 배웠어요. 톱질, 대패질, 못박기.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태호는 목수 보조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견습 목수가 됐어요. 고시원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내 집이었어요. 어느 날 고객이 말했습니다. 김목수 솜씨가 정말 좋네요.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쁨이었습니다. 2년 후 태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당당한 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엄마를 다시 뵈러 갈 때가 됐다. 직접 만든 의자와 테이블을 준비했어요. 2년 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담아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 태호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러. 챕터 8. 태호는 직접 만든 원목 의자와 테이블을 들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가 건물 앞에 섰어요. 3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순자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저는 아들 김태호입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경비원이 돌아왔어요. 올라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호는 거울을 봤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순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구부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김순자는 태호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도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태호는 들고 온 의자와 테이블을 내려놨어요. 엄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김순자는 그것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만든 거니? 네, 2년 동안 목수일을 배웠어요. 태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금 와서 알았다고? 네. 저도 바닥부터 시작해봤어요. 태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어요. 폐지 주우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김순자의 눈이 붉어졌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들로 살고 싶어요. 김순자는 일어났어요.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손을 내밀어 태호를 일으켰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김순자는 태호를 안았어요. 2년 만에, 30년 만에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됐습니다. 태호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의미 없더라. 이제 진짜 부자가 됐네. 김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목공소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왜? 제 힘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김순자는 웃었어요. 30년 만에 지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태호는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인테리어 부문을 담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공소에서 기술 연마도 계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만든 음식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태호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김순자도 행복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니까. 진정한 부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김태호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남겨주시거나 영상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정성껏 답글 남기겠습니다.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